이 이야기는 대학생 시절 기숙사 생활을 하던 영수의 경험담입니다. 영수는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와 대학교에 입학하며 처음으로 가족의 품을 떠나 살게 되었습니다. 그가 지내던 기숙사는 꽤 오래된 건물이었고 몇 가지 도시의 전설과 괴담이 따라다녔습니다. 하지만 영수는 이런 이야기들을 별로 신경 쓰지 않고 그저 학업과 새로운 대학 생활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개강 후 몇 주가 지났을 때쯤 영수는 밤늦게까지 과제를 하느라 기숙사 방에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룸메이트는 주말을 맞아 집에 내려가 방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새벽 2시쯤 갑자기 한기가 느껴지며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창문은 이미 닫혀 있었지만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상하다 생각하며 영수는 다시 과제에 집중하려 했습니다. 그때 문 뒤쪽에서 낙지처럼 꿈틀대는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눈이 피곤해서 잘 못 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그림자는 점차 구체적인 형태를 드러냈습니다. 마치 사람의 얼굴처럼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영수는 공포에 질려 몸이 굳었고 본능적으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방 안은 싸한 침묵으로 가득했고 그 그림자는 점점 뚜렷해지며 마치 말을 걸 듯 입이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겁에 질린 영수는 급히 방을 나와 기숙사 복도를 달렸습니다. 복도는 어두웠고 등불은 깜빡이며 갈피를 잡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영수는 출구를 향해 달렸지만 갑자기 발이 무거워졌습니다. 마치 누군가 그의 발목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뒤를 돌아볼 용기도 없었던 영수는 끝내 발목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넘어졌습니다. 넘어진 곳에는 낡고 버려진 신문지 한 장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신문에는 10년 전 이 기숙사에서 발생한 사고가 기사화되어 있었습니다. 기숙사 방에서 어느 학생이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었고 그의 영혼이 이곳을 떠돌고 있다는 소문이 사실이었다는 것을 그제야 영수는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수는 룸메이트와 함께 방으로 돌아와 밤사이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룸메이트는 반신반의하였지만 방 안의 온기가 이상하게도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후로 영수와 그의 룸메이트는 밤마다 문을 잠그고 소금물을 놓아두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영수는 기숙사 생활 내내 그날의 일을 잊지 못했고 시간이 흘러 기숙사를 떠나면서도 항상 뒤를 조심하는 습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기숙사를 지나는 다른 학생들에게도 전해졌고 여전히 그 방에 대한 소문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한국의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수많은 공포 썰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의 이야기를 길게 풀어서 소개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대학생이 겪은 소름 끼치는 경험담입니다. 대학교 2학년 때 민재는 서울 외곽에 위치한 작은 고시원에서 살고 있었다. 학교와의 거리는 좀 있었지만 교통이 편리해서 크게 불편함은 느끼지 못했다. 무엇보다도 저렴한 월세가 가장 큰 장점이었다. 민재는 일반적인 학생처럼 매일 학교에 다니고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바쁘게 살고 있었다. 그 고시원은 지은 지 오래되어 삐걱거리는 소리가 많이 났고 밤이 되면 으스스한 느낌을 풍겼다. 하지만 민재는 그런 것에 별 관심이 없었다. 일상이 워낙 바쁘기도 했고 항상 피곤한 탓에 집에 들어가면 샤워하고 곧바로 잠자리에 들기 일쑤였다. 어느 늦은 밤 민재가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였다. 고시원 복도를 지나 방으로 가는 길에 익숙한 삐걱거림 소리가 들렸다. 원래는 그러려니 했던 소리였는데 그날따라 유독 신경이 쓰였다. 그리곤 방에 들어섰을 때 뭔가 다른 점을 느꼈다. 방 안이 평소보다 훨씬 더 추웠다. 난방이 제대로 안 되는 일도 종종 있었지만 그 정도의 차가움은 아니었다. 민재는 방 한쪽 구석에 플라스틱 용의자를 두고 앉아서 그날 있었던 일을 회상하며 노트를 꺼내 들었다. 문득 밖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당연히 다른 세입자의 발소리라고 생각했지만 이내 그 소리가 계속해서 반복되며 같은 자리를 맴도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사물함을 열어 도어뷰로 복도를 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잠시 후 갑자기 전등이 깜박거리기 시작했다. 민재는 불길한 느낌에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다. 그리고 그때 눈앞에서 전등이 꺼졌다. 방 안에는 작은 소리 하나조차 들리지 않았고 민재는 그 어둠 속에서 숨을 죽였다. 몇 분이나 지났을까 다시 불이 켜졌지만 느낌이 좋지 않았다.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은 민재는 곧바로 침대 아래에 가방을 잡고
무작정 밖으로 나왔다. 그리고 복도를 지나가는 동안 그는 문득 방 옆 벽에 커다란 그림자가 비치는 것을 보았다. 그 그림자는 분명히 사람 모양이었지만 정상적인 크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기괴하게 늘어져 있는 모양새였다. 놀라움에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고시원을 빠져나온 민재는 근처 편의점으로 뛰어갔다. 편의점에서는 밤늦게 찾아온 손님 때문에 당황한 점원이 있었지만 민재는 무작정 그곳 구석에 앉아 안정을 찾으려 노력했다. 그때 전화가 울렸다. 민재의 핸드폰이었다. 여보세요? 민재가 떨리는 목소리로 답하자 잔잔한 호흡 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낯선 목소리가 조용하게 말했다. 돌아가야 해. 아직 끝나지 않았어. 민재는 그 목소리가 자신의 방벽에 비친 그림자와 연결되어 있음이 직감했다. 전화는 그대로 끊겼고 민재는 한동안 패닉에 빠져 움직이지 못했다. 그날 이후 민재는 고시원을 떠났고 더 이상 그곳에 돌아가지 않았다. 그는 친구의 자취방에서 잠시 지내며 심리적 안정을 찾았다. 그러나 가끔씩 혼자 있을 때면 그날의 차가운 공기와 그림자의 기억이 마치 현실인 것처럼 느껴져서 오한이 들곤 했다고 한다. 이 이야기는 꾸며낸 것이지만 실제로 인터넷에서는 이러한 공포, 체험담이 자주 퍼지고 있으며 사람들은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 일상의 긴장감을 해소하곤 합니다. 누구나 한 번쯤 이러한 기묘한 경험을 한다면 과연 어떻게 대처할지 상상해보게 되죠. 세 번째 이야기. 어느 날 깊은 가을밤 나는 친구들과 함께 한국의 한 작은 시골 마을로 여행을 갔다. 거기에는 오래된 초가집이 한 채 있었는데 우리는 그곳에서 하룻밤을 묵기로 했다. 그 초가집은 사람들 사이에서 희령저택이라고 불렸고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대대로 사람이 들어가 살면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는 소문이 있었다. 밤이 되자 우리는 집 안을 탐험하기 시작했다. 옛 집답게 기묘한 분위기가 가득했고 구석구석 누군가의 흔적이 남아있었다. 하지만 특별한 게 있는 건 아니었다. 단지 쥐가 지나간 듯한 작은 소리들, 그리고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같은 방에서 모두 모여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는데 그중 한 친구가 오래전 이 마을에서 빈번하게 일어났던 실종 사건에 대해 말했다. 그의 이야기에 따르면 이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한 명씩 사라지곤 했고 그들은 대부분 이 오래된 초가집 근처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되었다고 했다. 이야기를 듣는 도중 갑자기 집 전체에서 이상한 소음이 들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마치 얇은 유리창이 금이 가는 것 같은 소리였다. 우리는 순간 겁에 질렸고 각자 주변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소리는 점점 커졌고 마침내 부엌 쪽에서 무언가 쓰러지는 소리가 났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부엌으로 향했다. 문을 열었을 때 선반에 있던 오래된 항아리가 바닥에 떨어져 깨져 있는 것을 보았다. 뚜껑이 열려 있었고 그 안에는 누군가의 유골 같은 것들이 들어있었다. 우리는 서둘러 방으로 돌아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리고 그때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우리는 깜짝 놀라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았다. 누구도 밖에 나가기를 원치 않았지만 언제까지고 이렇게 있을 수는 없었다. 결국 나는 용기를 내어 문을 열었고 밖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발 밑에는 한 장의 흰 종이가 놓여 있었다. 종이에는 서툰 글씨체로 환영합니다. 다시 돌아온 것을 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 순간 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우리는 바로 짐을 챙겨 집을 나와 아침이 될 때까지 차에서 기다렸다. 우리는 그 후로 다시는 그 집에 가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이후 내 꿈속에서 종종 그 집이 나타났고 매번 그 안에 존재하는 누군가가 나를 부르는 듯한 기분이 들곤 했다. 이 일이 있은 후로 나는 알 수 없는 무언가에 의해 쫓기고 있는 느낌을 떨쳐낼 수 없었고 친구들 또한 비슷한 경험을 했다. 결국 우리는 모두 최근에 찾은 영적 상담사의 조언에 따라 그 마을 근처에 다가가는 것을 피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그 집은 여전히 우리 기억 속에 남아 잊을 수 없는 공포로 자리 잡고 있었다. 네 번째 이야기. 대학교 기숙사에 살고 있던 나에게는 늘 밤마다 정체 모를 소리가 들리곤 했다. 기숙사는 오래된 건물이었고 학생들 사이에서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이 자주 돌았다. 처음에는 그냥 누군가의 장난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날 밤 이후로 내 생각은 점점 바뀌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 나는 과제 때문에 늦게까지 공부를 하다가 잠시 눈을 붙이기로 했다. 꿈꾸는 듯한 상태에서 깨어난 나는 방 한쪽 구석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것을 느꼈다.
처음에는 귀가 멍해서 소리가 들린다고 생각했지만 소리는 점점 더 뚜렷해지며 나에게 다가오는 것 같았다. 그것은 마치 누군가가 종이 위를 손가락으로 긁는 소리처럼 날카롭고 끈질긴 소리였다. 다시 정신을 가다듬고 제대로 들어보니 그 소리는 내 방 벽 너머에서 나는 것 같았다. 갇힌 공간에서 나는 메아리와 같은 소리는 계속 나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나는 벽에 귀를 대고 들어보았다. 그것은 단순한 소음이 아니었다. 반복적으로 뭔가를 요청하는 듯한 아주 낮은 울음소리였다. 도와줘. 도와줘. 그것은 분명 사람의 목소리였다. 이상한 소리는 다음 날도 이어졌다. 점점 더 선명해지고 강렬해지며 나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칠 정도였다. 나는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했지만 대부분은 그냥 기분 탓이라거나 무시하라고 했다. 한 친구는 그곳에서 자기도 이상한 경험을 했었다고 털어놓았다.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나는 이 소리가 단순한 착각만은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다. 어느 날 나는 소리가 나는 방향을 따라 조사를 해보기로 결심했다. 늦은 밤 모든 학생들이 잠든 시간에 나는 조용히 기숙사를 빠져나왔다. 소리의 진원지는 내가 있는 3층의 끝쪽에 위치한 오래된 창고 같았다. 그 창고는 대개 항상 잠겨 있었고 학생들이 출입할 수 없는 곳으로 알려져 있었다. 하지만 그날 밤 문은 어딘가에 의해 열려 있었다. 조심스럽게 창고 안으로 들어갔을 때 나는 녹슨 철제 선반들 사이에 무엇인가가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오래된 나무 상자였다. 상자 위에는 수많은 먼지가 앉아 있었고 그것을 열심히 치우던 중에 소리가 더 강하게 들리기 시작했다. 나무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다해진 낡은 일기장이 하나 있었다. 일기장을 펼쳐 읽기 시작하니 그것은 수십 년 전 이곳에서 생활하던 한 여학생의 기록이었다. 그녀는 평범한 학생이었으나 어느 날부터 기숙사에서 이상한 소리를 듣기 시작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소리는 점점 공포로 변해갔고 그녀는 결국 사라져버렸다. 기숙사에서는 그 여학생이 다른 곳으로 전학을 갔다고 이야기가 돌았지만 실상은 그 누구도 그녀의 행방을 몰랐다. 일기장을 읽으며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갑자기 창고 안의 전등이 깜박거리기 시작했고 문이 무서운 소리를 내며 저절로 닫혔다. 나는 일기장을 손에 움켜쥔 채 소리 지르고 말았다. 그 순간 방 안을 가득 차 있던 소음이 눈앞에서 사라지듯 멈추었다. 이후 나는 그 일기장을 학교 당국에 제출했고 큰 조사가 이루어졌다. 당국은 가까스로 그녀의 신원을 확인했고 실종 사건으로 종결된 사건을 다시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아무도 그녀가 어디에 있는지는 알 수 없었다. 공포스러운 경험이었지만 나는 결국 진정되었고 모든 이상한 소리는 그날 밤을 마지막으로 멈추었다. 여전히 기숙사에서는 미스터리한 사건으로 남아있지만 나는 그 여학생의 이름을 잊지 못한다. 매년 이맘때쯤 나는 일기장에 적힌 마지막 한 페이지를 떠올리며 손끝이 시린 감각을 느낀다. 곧 겨울이 와 나는 이제 정말 돌아가야 해.